그리고 오늘 발표할 그 내용 목차는 크게는 이제 세 개 파트인데,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품격 있는 삶, 이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그 파트 1에, 어이 갔네. 행복한 삶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트로덕션으로 해서 굿 라이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 최인철 교수가 굿 라이프 제목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는 순간의 어떤 기분으로만 행복하다, 뭐 하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행복하고 여행 가니까 행복하다, 어떤 순간의 기분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목 선정을 했는데요. 어떤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까지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의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굿 라이프는 무엇인가? 굿 라이프는 좋은 기분과 함께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삶을 향한 품격 있는 자세와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행복과 삶 전체의 행복, 즐거움과 의미의 행복, 자신과 타인의 행복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이란 한자를 보시면은 다행 행자의 복복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첫 번째 뜻은 복된 좋은 운수라고 책에 기술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합니다. 책을 보셨겠지만 고전 연구자인 박재희 박사가 2012년에 쓴 칼럼에 보면은, 남의 시선과 기대에 연연하지 않고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의 자세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만족스럽다. 그 마음의 상태를 겸이라고 한다. 겸은 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결국 이제 쾌족이라고 하는데, 현재 행복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쾌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분이 상쾌하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심리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쾌족의 한자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행복에는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쾌라고 하는 그 쾌족에서 쾌족에서 쾌라고 하는 의미는 유쾌, 상쾌, 통쾌라는 다양한 표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발표 내용을 다 듣고 굉장히 유쾌했다. 발표자를 보고 굉장히 상쾌했다. 전체적인 그냥 예입니다. 예. 발표자와 내용을 보니까 너무 통쾌했다. 이렇게 이제 쾌란 표현은 여러 가지 응원의 박수를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고요. 행복은 철저히 일상적이다. 그러니까 어디 먼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다든지, 뜨거운 여름밤에 치킨하고 맥주를 먹는다든지, 시원한 산들바람의 느낌을 받는다든지, 멋진 문장들, 잘 마른 빨래 냄새,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날씨,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일상생활에서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가벼운 것이냐라는 오해인데, 행복은 지극히 가벼운 게 아니고 피상적이 아니며 굉장히 생각보다 깊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내용이 있었지만, 내가 관심 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사랑에 빠지는 것이었다.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은 제가 어떤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고, 저 사람이 관심이 있네? 좋아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사랑에 빠지는 것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은 유전이 만들어낸 운명인가? 뭐 여러 예가 있지만, 여기 굿 라이프, 좋은 삶에 대한 성찰은 두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과연 굿 라이프란? 죄송합니다. 예. 굿 라이프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 가지 물음이 있고요. 여기 그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핀란드가 행복지수 1위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 데이터는 뭐냐면은 핀란드의 그 행복 점수하고 이민 온 사람들의 행복 점수를 데이터를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일직선상의 같이 이런 점의 분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나라의 행복 수준 예. 이거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핀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와 이민 온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그 나라 국민의 행복 수준이 궁금하면 그 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의 행복 수준을 알아보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장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캐나다에 이민 온 100개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국에 이민 온 70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결국 핀란드와 비슷하게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도 핀란드와 유사한 행복 수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행복은 거주하고 있는 사회의 질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한다. 결국 삶의 질이 좋은 나라로 이민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는 삶의 질이 좋은 핀란드, 캐나다, 영국으로 이민을 가야만 할까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가야지. 저는 한국이 좋지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근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도 이제 어떤 사건,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 변화를 한번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책을 다 보셨겠지만 이 위에 데이터는 결혼 한 다음에 변화, 사별, 이혼의 변화인데 결혼한 다음에는 시간차로 가면서 좀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별, 남편이 죽었다, 와이프가 죽었다,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혼한 다음에 찢어지고 조금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별이 이혼보다 높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은 사별은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어요. 좋은 추억이. 이혼은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보다는 사별이 낫고 근데 사별 이혼보다는 결혼이 좋으니까 결혼해서 그냥 잘 사세요. 밑에는 보면은 삶의 만족도가 이제 실업, 무직이고 그다음에 장애, 중증 장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데 무직. 뭐 이런 거고 여기는 이제 건강하지 않고 이런 차이인데 저희가 지금 부동산이 안 좋잖아요. 혹시 그래서 폐업하더라도 실업이라고 뭐 좌절하지 말고 독서장에 나와서 건강을 유지하면은 그래도 만족도는 좀 위에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이 여기 한 10가지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애초부터 서로 다른 일상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삶의 기술을 나눌 수 있는데 심리주의적인 부분하고 환경주의적인 부분인데 심리는 말 그대로 명상을 하거나 감사한 일을 세워보거나 부정적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환경주의적인 부분은 애초부터 내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기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 다음에 처음부터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이 어떤 건가?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우리는 지금 뭐 일도 잘하고 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행복하다고 하고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일치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학 수업을 듣는데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냐?
좋아하는 학생이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과연 그렇다면 나는 나이를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그만두고 싶은가? 아까도 고민이 있었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늘 잘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없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남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 독서지향, 한국말 여러 가지 무엇인지 차 한잔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아이씨. 죄송합니다. 예, 서툴러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떤 역할, 의무, 책임, 조심 이런 것보다 꿈과 비전, 이상, 열정을 대표내는 이런 부분에 전진한 사람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되고 싶은 나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비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린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저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옆에 부동산이 계약을 했네. 내 건데 벌써 계약을 했어. 근데 사실 배가 아파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계약해라. 난 나대로 할게. 신경 안 쓰는 걸로 생각을 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행복한 사람들은 지지와 유대감을 주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지 말고, 행복한 사람들의 기술인 관계로 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돈의 힘보다는 관계의 힘을 믿는다. 술을 술로 풀면 해롭듯이 힘든 삶을 물질과 돈으로 푸는 것은 해롭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성 친구와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포기 시 상위 행복감이 있는 50% 학생들은 포기했을 때 한 1,60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위 50 행복감이 떨어진 학생들은 350만 원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를 보기로 가긴 했는데 포기했을 때 상위 행복감 50% 학생들은 무려 6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 하위 행복감 50% 학생들은 40만 원 정도면 안 가도 그 돈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독서지향 참석 포기 시 여러분은 돈으로 얼마를 받아야 보상이 되겠다 생각하시나요? 특히 오늘같이 굿라이프 원포인트 레슨 포기 시 한 1,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참석하셨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버신 겁니다. 네. 오늘 1,000만 원 다 안고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살 때 소유라는 의미가 물건, 옷, 자동차, 시계, 집 같은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위한 소비라고 해서 여행, 뮤지컬 관람, 영화 관람, 스포츠 활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행복한 사람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좋은 거 자꾸 강남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많이 사는 게 중요하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소득으로 행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산데 인색하고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유를 늘리는데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산다. 경험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창출하는 부분이고 특히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경험을 나누는 수다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한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늘려 관계를 강화합니다. 일곱 번째, 돈으로 시간을 산다. 저희는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하버드하고 캐나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시간을 벌어주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 도우미를 쓰거나 대리운전을 하거나 자신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들을 쓰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는 소득 수준과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살건 못 살건. 그럼 대기업에 사는 총수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게 살고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깨고 이제는 돈이 시간이다. 돈이 시간이에요. 돈이 있죠. 이게 시간이다. 그러면은 이런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우리도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집안 청소지 가사 도우미 한번 써보자고요. 와이프만 시키지 말고. 근데 술 먹고 대리운전 시키고, 내 집 구할 때는 내가 하지 말고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에 맡기고 그냥 돈 줍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이 한번 돼보면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그 2주에서 4주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를 할 때 재미가 있고 즐겁다는 표현이고 또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데이터를 쭉 분석을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여기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거는 이쪽이 제일 좋은 편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여행이 거의 1등이고 그 다음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일이 좀 많더라고요. 일하기 싫어하죠. 그러면은 여행이 왜 1등이냐 봤더니 우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먹고 수다 떨고 걷는 놈이 그래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운동, 산책, 음주, 대화가 있고, 여기 이제 재미하고 의미도 없는 거는 게임, TV 시청.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행을 하더라도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하고 단체 여행이라서 뭐 가기 싫은데 가는 거는 사실 여기에 분포를 안 하겠죠. 나 일도 일하는데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너무 재밌어. 그러면 여기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이것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9번째는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한다. 저희가 이제 소확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예를 들어서 뭐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핸드폰 속에 아이 얼굴을 보면은 행복하죠. 겨울비 소리를 들으며 옛 생각을 하는 것. 독서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 발견하는 것. 이게 다 소소한 즐거움이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마지막으로 10번째 비움으로 채운다. 시간을 내어줄수록 시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처럼 시간을 남에게 할애하는 일을 많이 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움으로써 자신을 채우는 삶의 비결을 시간을 내어줄수록 시간의 부자가 된다는 삶의 지시를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서 브룩스의 연구에 따르면은 기부를 하고 나면은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좋은데 기부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나누지 않으면 시간과 돈의 여유는 갈수록 없어진다는 믿음으로 나눔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2의 의미 있는 삶의 부분인데요. 여기 이분은 그 미국의 대학 교수이며 심리학자인 에릭 클링거가 이제 남긴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다 한다고 합니다. 저 예전에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랑클이 수용소에서 이제 자기 의미를 찾아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래서 의미의 발견이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의미는 삶의 질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정신적 문제와 스트레스, 자살 충동,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평균 수명도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래서 의미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독서 제왕을 통해서 매해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의미와 쾌락의 차이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크게 4개의 국가를 한번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덴마크가, 아까 핀란드가 있지만 여기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국가별 행복순위 1위고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합니다. 덴마크로 이민 가야 되겠죠? 행복하려면. 그래서 1과 3의 균형을 강조하는 희귀의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겸손과 배려를 강조하는 얀테 법칙 등 다른 나라에서 이런 모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부탄 같은 경우는 그 GNH라고 해서 국민 총 행복 개념을 최초로 도입을 했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과연 국민들이 이 정책을 통해서 행복해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아주 모범적인 나라입니다. 한국은 GDP 수준은 되게 높은데 훨씬 낮은 수준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민 가야 되겠네요. 영국은 2018년 1월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해서 어떤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의미를 국가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매우 신선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탄처럼 국가 주요 정책 결정 시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인가라는 법안을 만들고, 영국처럼 장관 임명 시 취업보호장 장관, 제 생각이에요, 결혼중개장관, 출산장려장관, 독서장려장관을 임명하면 어떨까요? 우리 지원도 받고요. 그 다음에 소명이 있는 삶과 성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신의 일을 생계 수단으로 보는 사람을 A라고 하고, 커리어, 내가 중간에 단계로 보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소명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소명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삶이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회사에 결근한 날이 적었다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보는 유형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삶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비록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지금의 일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식들에게 이 일을 권장하는데, 여기 다 부동산 하시잖아요. 자식들에게 부동산 중개를 권장하실 건가요? 네. 권장을 안 하시면은 소명이라고 하고 조금 보기가 특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시키려고 합니다. 소명이 없습니다. 저는. 성취를 중시하는 삶은 성취를 위한 지나친 경쟁도 행복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매사를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행복의 장애 요소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기려고 항상. 그래서 생각한 거는, 그러니 우리 주변 부동산 경쟁 업체도 거래 한계는 넘겨주자.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밥 먹어라. 예, 그래서 저는 금년에 다 안 먹고 한두 개는 넘겨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 품격 있는 삶에 대한 마지막 장인데요. 자기 중심성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우리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의식이 바뀌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변을 보면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이제 내용이 좋아서 한번 넣어봤는데, 이사를 하기 좋은 시기란 집값이 오르는 시기가 아니라 떨어진 시기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을 때여야 한다고 합니다. 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의 가치를 아는 삶.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이동을 꿈꿔야 하고, 소수를 품어야 되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 이런 여행을 통해서 수다를 통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죠. 지금 우리 독서지향 모임분들은 창의적이고 지혜롭기 때문에 서로 잘 어울리며 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이 다 좋기 때문에 이대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내용을 마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굿 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균형이라는 내용하고 이제 일관이 되는데, 재미와 즐거움과 의미, 성공과 행복, 현재와 미래, 자기와 타인의 어떤 행복의 균형을 추구하는 삶이 곧 굿 라이프고, 저희가 지금 직장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굿 라이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독일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독서와 여행을 많이 하자.
단지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목표에는 반드시 동기가 필요합니다. 동기가 있어야지만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왜 1억을 해야 돼? 목표가 있어야지만, 동기가 있어야지만 목표를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은 계시나요? 작년에 제가 이제 사이판을 가족과 갔다 왔는데, 되게 이제 날씨 좋을 때 갔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좋은 추억과 경험이 돼서 여러분들도 여행을 많이 다니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독서의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한번 첨부해 봤습니다. 독서량을 100권 이상으로 한다면 새로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매트릭스 영화 보셨잖아요, 예전에. 여기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책을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의 효과는, 아이고. 너무 빨리 봤네. 미국 NTL 연구 결과인데, 그저 혼독하면은 혼자 밥 먹고 재미없잖아요. 혼자 읽으면 10%밖에 기억이 안 남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토론하고 하면은 90% 이상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독서 많이 하면은 언젠가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 우리 세미나 때 사진인데요. 우리 2020년 학을 타고 비상하라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